발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이제 앞에서는 사회적 관계 얘기를 했고, 여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심리적인 부적응 청소년 비행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청년기가 과연 질풍노도의 시기인가 라는 논쟁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총 5명의 학자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3분, 스탠리 홀이랑 안나 프로이드랑 설리번, 이 3분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2분, 에릭슨이랑 그리고 마가렛 미드, 이 2분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스탠리 홀의 견해를 먼저 보면, 이 스탠리 홀은 청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클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반복 원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인간 발달의 반복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스탠리 홀이 자신의 이론에 적용을 시킨 거죠. 반복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의 집약된 반복.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뱃속에서 인간이 뱃속에서 발달을 하잖아요. 태내에서 발달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진화 과정하고 되게 크게 봤을 때 진화 과정인데, 요게 집약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비슷하게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기도 그런 관점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바라보는 건데, 인간의 진화 과정에도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기가 바로 그것이 반영된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모호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의식과 현실 적응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소외감, 고독,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이 생기고 혼란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탠리 홀은 이 시기를 또 새로운 탄생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완전한 인간 특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마이크를 쳤네요.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드의 견해인데요. 이제 안나 프로이드는 아버지인 프로이드가 성격 형성에 있어서 남근기 중요성을 크게 강조를 했다면, 안나 프로이드는 성격 형성에 있어서 청년기의 특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혼란이나 방황에 대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때 다시 출현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때 왜 다시 출현을 하냐면, 이 청년기에 생리적, 내분비적 이런 변화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원초화가 강해지고 자아의 힘이 상실된다. 요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다시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내적인 갈등에 시달린다거나 정서적인 불안정, 변덕스러운 행동, 요런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많이 활용되는 방어 기제는 금욕주의와 지성화를 안나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어요. 금욕주의는 성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성욕을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욕을 부정을 하다 보니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원초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방어 기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성화라는 거는 종교, 철학, 문학 이런 것처럼 지적 활동에 많이 몰입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제가 요즘은 소설책을 거의 안 읽는데 중고등학교 때 소설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성화였을까?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리번의 견해인데요. 설리번도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인 거죠. 그래서 인간 발달에서 설리번은 다른 학자들이 특히 뭐 생물학적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데 설리번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럼 왜 오는 거냐? 요때 새롭고 곤혹스러운 어떤 관계적인 도전 때문이다. 그게 바로 생리적 변화로 인해서 성적 욕망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네. 이런 이 성적 욕망이라는 욕구가 좀 내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랑 잘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융합하는 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혼란이 많이 나타나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릭슨이랑 마가렛 미드가 나올 건데 이 두 사람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꼭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에릭슨은 앞에서도 우리가 사진을 봐서 사진을 따로 안 넣었고 제가 마가렛 미드 사진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에릭슨은 청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다. 근데 이때가 특별히 질풍노도의 시기일 필요는 없다. 왜? 매 발달 단계마다 위기와 발달 가업이 있다. 매 단계마다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에릭슨은 이제 청년기라는 게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심리적인 유예 기간으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청년기를 바라본 거죠. 네. 그리고 마가렛 미드의 견해를 살펴보면 마가렛 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문화인류학자인데 사모아와 뉴기니 섬에 가서 청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청년을 연구했을 때 이들을 보니까 도시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혼란스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토대로 사모아에서의 청년 이런 책을 내기도 했어요. 사모아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이 순탄하고 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질풍노도의 시기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거는 아니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라는 학자는 또 되게 엄청난 연구를 했죠. 10개국의 6천여 명에 대한 청년 연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결과는 청년들이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는 다르게 되게 행복하고 자신감도 있고 자기 통제력 있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볼 필요 없다는 그런 근거로 또 하나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과거에는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딱 봤다면 이제는 뭔가 개인차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는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청년은 누구인가? 왜 누구는 정서적인 혼란을 별로 겪지 않고 잘 넘어가는데 누구는 이렇게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혼란으로는 심리적 부적응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기에 어떤 심리적 부적응이 있고 원인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볼 장애는 먹기 장애입니다. 섭식 장애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는 먹기 장애, 그리고 불안 장애, 우울증, 자살, 성격 장애, 조현병 이렇게 볼 거예요. 네.
먹기 장애는 거식증이랑 폭식증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식증을 먼저 살펴볼게요. 거식증은 이렇게 체중에 많이 좀 집착하게 되고, 실제 자기 몸보다 더 뭔가 왜곡된, 더 뚱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뼈가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마를 정도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계속 거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계속 거부를 하다 보면 월경이 멈추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모범생이 그 거식증 환자 중에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성향이 거식증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화목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막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혹은 또 갈등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뇌에서의 심각한 화학적 결함, 시상하부에서의 교란에 의한 신체적인 무질서, 우울증과 관련 있는 심리적 교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관심을 끌고자 하는 동기에서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로 인해서. 제 내담자 중에서도 이제 거식증인 학생이 있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날씬하고 얼굴도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 그러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많이 융합되어 있던,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두려움도 이때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날씬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거식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뭐 영양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개인 및 집단치료, 약물치료, 가족상담, 이런 것들이 치료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폭식증인데요. 폭식증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막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쾌하고, 그런 이후에는 스스로 이렇게 손을 넣거나 칫솔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토를 하거나 하제를 이용해서, 네, 음식물 먹은 거를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이거는 10대나 젊은 성인 여자에게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체중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책감, 수치심, 우울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폭식증의 원인은 거식증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히 이 폭식증에 대해서 정신분석 쪽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애정에 대한 심리적 굶주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거식증이나 폭식증인 여자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 안에서 되게 외롭고, 그랬었던 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폭식 증상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인관계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 뭔가 약간 거부나 거절의 신호로 그걸 받아들인 이후에 집에 와서 폭식을 하고 토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폭식증의 치료는 행동 및 인지치료, 심리치료, 가족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항우울제가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장애인데요. 불안감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하고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하기 어려우면 이제 그때는 되게 부적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신체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죠. 요 불안장애랑 조금 다르게 이제 공포장애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공포장애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및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공포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박증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불안장애가 지나치게 심하면 강박증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원치 않는데도 어떤 강박적인 생각, 두려운 느낌이 지속돼서 매우 불편한,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생각이나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 손을 씻고도 계속 씻는다거나, 문을 잠궜는데 또다시 열고 확인하고 다시 잠그고 이걸 반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강박증 증상입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신경지라는 거예요. 신경지는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지랑은 다르게 자율신경계의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안전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할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떤 외상 경험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불안할 일이 아닌데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지를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옛날에 불났던 경험을 한 사람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인식을 머리로는 알잖아요. 소방차가 당장 그게 화재의 위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당장 불이 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요 신경지에 문제가 생기면 자폐증, ADHD, 불안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청년기에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울적한 기분. 우울증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빠르게 좀 얘기할까요? 네. 원인은 이제 아동기와 청년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봐야 하고, 유아기에 모 자녀 간의 불안정 애착, 그리고 애정이 부족한 자녀 양육 행동, 또 아동기에 부모를 상실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견해로는 발달기 초기에 자기 비하라던가 미래에 대한 확신 부족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도 교재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뭐 예를 들면 가족 내에 불화가 계속되거나 부모님의 갈등을 계속 목격해야 한다거나,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장기간 만성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내가 실패 경험을 계속하거나 이러면 나는 어차피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나는 어차피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매사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도 이 우울증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 그림은 이 가면성 우울증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것도 얘기가 많이 되죠. 가면성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위에서 그 사람 진짜 그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잘 지내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우울한 거죠. 이런 가면성 우울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인데요. 자살은 특히 청년기, 이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청년기의 사망 원인의 거의 1위, 2위 이런 게 자살, 자해 이런 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살이나 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잘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다.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기에는 그런 거에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방 자살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살 시도는 15에서 24세 때 절정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청년기에 겪게 되는 불안이나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매우 경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고 되게 조급하고 압박스럽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자살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이슈도 자살하고 매우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외로움, 소외감, 따돌림, 그리고 부모와 친구에게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자살 위기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살 시도라는 거는 자신의 괴로움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안 좋게 바라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 저거 뭐 괴롭다는 신호야 이렇게 가볍게 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로 인식을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관심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이구나.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자살 위기에 청소년들, 청년기의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기 자살의 위험 요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격 장애인데요. 청년기 우리 성격 장애는 사실 상담할 때 되게 상담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그런 장애 중에 하나죠. 네. 청년기의 성격 장애로는 자아도취적인 성격 장애.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할 때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재에는 자기도취적 성격 장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됩니다. 자기도취적 성격 장애는 지나칠 정도로 잘난 체 하지만 열등감이 수반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나 성취에 대해서 과장을 하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타인이 나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만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취적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아동기에 애정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얘기가 돼요. 부모의 애정 부족. 네. 그다음에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요거 보면은 이제 요 사진이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진으로 제가 넣어 놓은 건데 15세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뭔가 훔치거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분별 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부모가 반사회적으로 부모도 막 아이를 때리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부모의 어떤 관계라던가 부모가 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애정이 결핍된 가정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은 청년기의 심리적인 부적응 중에 가장 심각한 형태를 이제 조현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현병은 청년 후기나 성년기에 발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현병 증상으로는 사고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환각이나 환청 등 지각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대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학에서도
제가 경험했을 때는 대학에서도 강의실 안에서 갑자기 막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조현병 학생의 이런 모습을 보여서 막 신고가 들어오고 이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는 망상, 변덕스러운 기분, 인간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조현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청년기 조현병의 특징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깊이 빠졌다가 또 금방 행복감에 도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일반적인 청소년들도 이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조현병으로 인한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청년기의 특징인 건지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조현병의 원인은 이제 유전학적인 요인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전학적 요인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현병이면 자녀도 조현병일 확률이 높고요. 일란성 쌍생아 발병률이 높다는 걸 봤을 때 유전학적인 요인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치료는 항정신병 약물, 개인 치료나 집단 심리 치료, 가족 심리 치료, 행동 수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청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여러 가지 장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청소년 비행은 크게 우범소년, 비행 청소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범소년은 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단 결석을 한다거나 가출을 한다거나 성행위를 한다거나 부모님의 얘기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불복종이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문제될 수 있는 불복종 행동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건 우범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행 청소년은 좀 범죄로 될 수 있는 것들. 물건을 훔치거나 강간, 성폭행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의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범죄 행위로 이제 규정하는 경우는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촉법 행위는 조금 덜 심각한 거예요. 형벌 법령을 위반하긴 했지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좀 덜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봐준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우범 행위라는 거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 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게 우범 행위입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에릭슨은 청년이 역할 정체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만큼 역할 정체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행 자체도 뭔가 스스로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시도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내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처벌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잡히지만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의 경우에 좀 더 비행이 높을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학업 성적,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존감, 사회적 기술, 만족 지연 능력 이런 것들이 청소년 비행이랑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비행 청소년의 가족. 그래서 청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는지랑 사실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그런 가족의 부모는 청년이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에 대한 규칙이 없고, 부모가 감독을 소홀해서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뭘 하든지 그냥 놔두는 경우. 너무 우리가 간섭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관심하면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녀 훈육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 일관성은 계속해서 얘기되는 걸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에게 가족 문제나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면 뭐 가족 내에 폭력이 있다 이랬을 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된다거나 형제관계가 적대적이라던가 이럴 때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친해적이고 자율적인 가정 환경 조성이 요구가 됩니다. 이 비행 청소년 외에 기타 청소년 비행으로는 약물 남용,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하죠. 아이들이 이거를 무분별하게 할 경우에. 이건 이제 통계를 2020년 통계를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소년 범죄자 추이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점점 줄어들는 편이네요. 네. 범죄 유형을 보면 재산 범죄가 제일 많고, 이거 2018년 기준인데 재산 범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강력 폭력 범죄,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 흉악 범죄는 5.3% 정도입니다. 그 기타 청소년 비행으로 얘기했던 흡연이나 음주율을 보면 흡연율은 전체 6.7%, 중학생이 3%, 고등학생 한 10% 정도, 음주율은 전체 15%, 중학생이 7.6%, 고등학교에 가면 확 올라가네요. 이런 우리나라 청소년의 통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부적응과 청소년 비행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1주차는 리플렉션 페이퍼 작성해서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주차부터는 성년기의 발달입니다. 다음 주에 성년기의 발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